저는 명숙, 74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밖으로 초대했지만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타오르는 여름 햇볕 아래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댓글에 위치를 남겨주세요. 가족의 배신과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공손한 미소 뒤에 얼마나 잔인함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인생을 요양시설에서 12시간씩 일하며 보냈습니다. 월급은 항상 부족했지만 기대는 많았죠. 수십 년 동안 남의 침대를 옮기고 남의 흔적을 치우며 살아온 끝에 마침내 은퇴했을 때 저는 그림자에서 경제적으로만 아들을 돕는 대신 이제는 아들의 삶에 직접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함께 지은 집을 포기하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집을 판 돈에 남은 부분으로는 아들의 결혼식,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성공할 거라던 연이은 실패한 사업들을 도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들과 며느리 지호가 우리끼리 점심을 먹자며 전화했을 때 저는 마치 처음으로 어른들 식탁에 초대받은 아이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문자에 몇 주씩 답도 안 하면서 이날따라 유난히 밝고 보고 싶다던 말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죠.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알람을 맞추고 혹시 고급 레스토랑일까 봐 아침도 거르고 계단을 오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먼 버스를 탔습니다. 가족이라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지치거나 느려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을 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는 우리가 정한 만남 장소 한쪽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혹시 주차를 하거나 커피를 사러 간 건가 싶어 2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장소를 바꿨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더위와 혼란에 손가락이 떨릴 때쯤 저는 5번씩 전화를 하고 2번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며 가족 단체 채팅방에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고 답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섭기보단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날짜를 잊었거나 착각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평소보다 무거워져도 혹시 제가 오버해서 괜히 소란을 피우거나 의도치 않은 일로 죄책감을 주는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SNS를 열어보니 지호 부모님과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으며 건배하고 식사하는 사진이 시간 표시와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약속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그 순간 손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충격이 아니라 명확한 진실을 깨달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속이 뒤틀린 건 그들이 지호의 부모와 시간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저를 멀리 떨어뜨려 완벽한 가족 사진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몇 분 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그들에게 그저 지갑이나 필요할 때만 부릴 수 있는 아이 돌봄이 그 이상이었는지 곱씹었습니다. 어지러운 깨달음의 순간 무릎이 풀려 앞으로 넘어지며 턱이 찢어지고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시야가 좁아지고 머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잡아 구조를 부르려 했지만 화면은 미끄럽고 더위에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짜내 응급실의 위치를 속삭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나중에 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체온은 열사병 사망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저를 안정시키는 동안 마침 누군가가 주차장 근처에 쓰러진 저를 발견해 신고해준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고 아들이나 지호가 연락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광등 아래 바늘을 꽂고 등에는 얼음팩을 댄 채 누워 있으면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게 두지 않겠다고. 그들은 저를 찾지 않았고 병원에도 전화하지 않았으며 아까 보낸 어디 있냐는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힘을 내어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쯤 하루가 다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서 알림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말 한마디도 읽음 표시조차도 없었죠. 그때 저는 상처받는 것을 멈추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은 사과로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표시하고 준비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 계획에서 저를 지웠으니 저도 제 계획에서 그들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팔에 정맥주사 자국이 남고 나이에 따라 더위 노출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은 채 퇴원했을 때 내가 들어선 아파트는 조용했고 그동안 받은 전화는 병원 청구 사무실과 오랜만에 나를 못 봐서 휴가 간 줄 알았다는 이웃의 전화뿐이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내 아들로부터는 단 한 통의 문자, 음성 메시지, 부재 중 전화조차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강하게 때렸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앉아 쓰러지기 전 아들에게 남겼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점점 사라져가며 오고 있냐고 물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걸 알았다. 다른 친척을 통해 그날 그들이 일찍 집에 돌아오거나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들은 그냥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다. 나는 그 주말에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러 변명과 여러 얼굴 아래서 이런 패턴을 반복하도록 허용했는지 곱씹어 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내가 그녀 허락 없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항상 못마땅해 했고 내가 더 이상 아무 망설임 없이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되자 내 아들도 그녀의 거리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정성스러워 보였던 점심 초대는 사실 그녀 부모님을 설명 없이 집에 모시기 위해 나를 일정에서 치우려는 미끼에 불과했다. 전날 밤 구체적인 만남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준 것까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몄는지 생각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용히 나를 배제하고 모욕하려는 계획적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그들이 은행 문제로 곤란하다고 했을 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서류에 서명하면서까지 그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했던 일, 그리고 그 집에서 지호 가족을 모시는 동안 나는 혼자 의료비를 계산하며 동전을 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 내야 할 것이 있거나 청구서가 너무 높거나 지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내가 예고도 없이 아이를 봐줘야 할 때만 연락했다. 나는 매번 아무 불평 없이 응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의무가 기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며 권리처럼 변질된 것이었다. 결혼식 때 그들이 나를 제일 구석진 테이블에 앉히고 연설에서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땐 그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신호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투명인간 취급을 참아야 한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을 결혼식 연설도 남 탓할 군중도 없었다. 오직 그들만 있었고 나를 침묵 속에 기다리게 만든 그들의 결정만 남았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지호에게서 몸이 안 좋으시다 들었다. 며 괜찮길 바란다는 문자 한 통이 왔다. 버려진 점심 약속에 대한 언급도, 사과도, 설명도, 내가 더위에 노출되어 거의 심장이 멎을 뻔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조차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장하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기회를 그녀에게 주는 것임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내 고통이 아무렇지 않게 이모티콘 한 줄, 형식적인 문장 하나로 무시되는 연극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들이 마침내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4번 화면에 뜨고 멈추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점심 이후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전해줬기 때문에 걸었음을 뼈저리게 알았다. 그는 음성 메시지 한 통을 남겼는데 어느 병원에 갔는지, 얼마나 입원했는지는 묻지 않고 괜찮으시길 바란다 며 그날 일이 좀 정신이 없었다. 고만 중얼거렸다. 마치 친자식에게 초대받고 더위에 쓰러지도록 방치된 일이 단순한 교통체증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불편함인 양말이다.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바로 지우지 않았다. 내가 상상하는 무관심이 아닌지 여러 번 들어봐야 했기 때문이다. 들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참기 힘들 만큼 무관심하고 멀어졌으며 내가 엄마에서 단순한 형식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졌다. 마침내 나는 불평이 아니라 사실만 적은 목록을 만들었다. 그에게 20살 이후로 보낸 모든 이체 내역, 등록금 지원, 결혼 축의금, 대출 보증, 생일 현금 봉투, 긴급 자금, 자동차 수리,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한 가구까지. 그 총액은 내가 마지막 10년간 2배로 일하며 끼니를 거르며 모은 수입과 맞먹었다. 그날 밤 나는 한 문장을 적고 3번 밑줄을 그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자신에게 남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나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친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꿀 계획인 모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었고 법적으로 다룰 항목에 형광펜을 그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죄책감에 기대어 요구하는 대신 이제는 내 말 대신 계약이 말해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번 남편의 유산 문제로 이용했던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조언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 내 결정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져갔다. 나는 주저없이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건네고 모든 수익자 지정 변경, 미지급 부동산 계약에 부속된 보증 철회, 그리고 아들과의 모든 금전적 연계를 무효화하거나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채무로 전환할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이미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버려지는 존재인지 보여준 사람들의 말이나 의도를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함께 내 서류와 통장을 검토하면서 나는 그동안 송금한 돈이 선물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의도적인 방치로 사라진 이상 그 금전적 기여는 회수 가능하거나 앞으로 내 유산에 대한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해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새 유언장 작성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아들과 며느리를 상속권에서 제외하고 대신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년 여성들을 돕는 자선 신탁에 자산을 귀속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들이 자기 것이라 여겼던 모든 애니, 그들이 얕은 편의를 위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직접 문구를 불러주며 이 변경이 혼란이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감정적 유대를 끊기로 선택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들이 나를 공공주차장에 홀로 두고 장기부전과 영구적 신경손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도덕적 의무도 끊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아무 설명 없이 보증인으로 올려져 있던 주택담보대출에서 내 이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 동안 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다가 무료 육아나 지우의 부티크 행사를 위한 막판 도움만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추심에 시달릴 사람은 나였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검토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을 밝혀낼수록
나는 그들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더 화가 났다. 이런 착취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주었으며 내가 불편할 때 언제든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돈과 복종을 기대하며 돌아와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서류가 완성되자 나는 침착하게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고 등기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알려달라고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들에게 내 계좌와 법적 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으며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일이었다. 같은 날, 나는 집에 돌아와 그들을 생각하며 남겨두었던 모든 물건, 사진, 카드, 내가 비용을 댔지만 그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휴가 기념품 등을 한 상자에 담아 반환이라고 표시했다. 더 이상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진실보다 추억이 더 소중한 척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마치 불길한 예감이라도 들었는지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 더 긴 메시지를 남겼다. 미안하다며 집에 찾아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지우 부모와 점심을 먹고 사진을 올리던 바로 그 시간, 나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아무도 오지 않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들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 15분 가까이 문을 두드리다 편지를 문 밑으로 밀어 넣었다. 자신이 나를 그리워하고 용서받길 바란다며 지우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고 그들은 내가 지우 부모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썼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내 쓰러짐을 잔인함이 아니라 단순한 오해로 축소하려는 시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파쇄기에 넣어 조각 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행위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법적 연대가 위협받은 후에야 써내려간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후회로 위장한 공포에 내 돈이나 시간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주 후반, 지우 본인에게서도 이메일이 왔다. 그날이 예상치 못하게 스트레스가 많았다.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는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내 속을 뒤집은 건 그녀의 가식적인 걱정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타임스탬프였다. 내가 병원에 실려간 후 무려 5일이 지나서야 자기들 선택 때문에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마디를 쓴 것이다. 이후에도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나는 모두 기록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날짜, 어조, 내용을 메모했다. 왜냐하면 그들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 이야기를 바꿔 또다시 오해였다고 주장할 것이 뻔했고 이것마저도 그들이 무해한 추억으로 왜곡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저는 더 이상 제 건강, 존엄성, 그리고 재정적 기여가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관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서신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상호작용은 중재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그들이 문서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가 따를 때만 저를 진지하게 대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 저는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비상연락처에서 삭제했으며 보험, 퇴직연금, 의료대리인 등 그들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브런치의 편의를 위해 저를 죽음에 내버려둔 아들보다는 클립보드를 든 낯선 이를 더 신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도 설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침묵만이 그들이 방해하거나 끼어들지 않은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고 이제 저는 결단과 명확함, 그리고 후회 없는 마음으로 제 선택을 했습니다. 법적 통지서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모든 재정적 접근권이 철회된 후 아들은 지호와 함께 과일 바구니와 억지 미소 2개를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얕은 관심의 연기로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며 그들 때문에 제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몇 분간 문 밖에 세워두었다가 문을 살짝 열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했습니다.
들여보낼 의도는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려 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오해, 소통 문제, 그리고 지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한 미리 준비된 말을 늘어놓았고, 정작 중요한 제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을 때 그것은 친절해서가 아니라 제가 2주 동안 정리한 장부를 그들에게 건넬 때 목격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준 모든 엔, 조용히 갚아준 모든 빚, 아무 의심 없이 공동 서명한 문서, 그리고 그들의 안락을 위해 제 필요를 지운 모든 순간이 적혀 있었고 평생의 희생에 대한 청구서처럼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페이지를 훑으며 점점 불편해하고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이 처음으로 제가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들이 역사를 바꾸려 할 것임을 직감했을 때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그들이 제가 결코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지호가 감당할 수 없는 장소를 고집해 제가 부담했던 결혼식 비용, 제 퇴직금에서 조용히 이체한 집계약금, 그리고 이제는 휴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상치 못한 지출, 명목의 3번의 요청을 가리켰습니다. 각각의 요청은 급박하게 보내졌고 감사는 없었습니다. 지호는 숫자를 살피며 어떤 꼬투리라도 찾으려 했고 아들은 사실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토록 명확하게 정리된 내역을 볼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기에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체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며 금액을 회수하거나 앞으로 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차분하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묶는 암묵적 돌봄과 상호성의 계약을 깼고 저는 더 이상 침묵이나 충성심으로 그들이 이익을 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호가 사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려 하자 저는 그녀가 주차장에서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온라인에 사진을 올린 것이 사태를 키운 결정이었다고 상기시켰고 사고 후 연락이 늦어진 것은 한때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느라 제 수술 일정을 미뤘던 여인의 상태에 아무런 긴급함도 느끼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번 생일을 빼먹고 명절 초대를 무시하고 막판에 취소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지호의 부모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았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판단할 것이며 이미 충분한 무행동을 보았기에 제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말을 꺼내려 하자 저는 목소리가 아닌 정확함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확인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주었고 거기에는 생명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고 의료대리권이 재지정되었으며 제 유언장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최종성이 서서히 실감되자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결정이 분노에 찬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권력 불균형을 영구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나는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며 변명과 건망증, 강요된 애정 속에 감춰진 얕잡음만을 받았다. 그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물게 기억해낼 때만 겨우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들이 점점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내 이름을 그들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봉인된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의 모든 상환금과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 되었고 이 문제에 관한 추가 연락은 은행으로 해야 하며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알렸다. 지호의 얼굴은 즉시 변했고 더 이상 공손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바뀌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생활 방식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개인적인 공격이라도 되는 듯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고 조종이 통하지 않는 장애물로 여기며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태도 전체가 사과에서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부탁, 금전적 지원, 감정 노동, 혹은 진정한 소속감은 없이 체면만 유지하는 명절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대화를 끝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면 내가 정한 조건과 내가 통제하는 방법으로만 내가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한 용서나 접근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따라준 차를 끝내지 못했고 테이블 위의 과일 바구니도 손대지 않은 채 떠났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거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마치 그들이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은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고 나는 습관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문을 잠갔다. 이제야 비로소 친절함과 약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그들이 결코 책임지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숨겨진 빚을 밝혀낸 지 이틀 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이름이 공동서명에서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고 알리면서 내 아들이 따로 은행에 연락해 내가 철회 서류에 강요받아 서명했으며 외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는 그들이 한때 절박했던 상황에서 내가 너무 순진해서 거절하지 못했을 때 간청했던 것을 이제 와서 되돌리려 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해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방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은행이 내 법적 선택의 유효성을 의심하도록 내 정신건강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 내 자식이 아닌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그들이 내 재정적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존엄성조차 빼앗으려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변호사로부터 공증된 진술서를 은행에 보내 독립적으로 법적 결정을 내릴 명확성과 완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고 퇴원 후 발급된 병원 진단서도 첨부하여 인지장애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나 그의 아내로부터 나와 관련된 모든 추가 연락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 담당자는 이 상황에 대해 사과했고 사적으로는 성인 자녀가 부모의 법적 결정을 정신상태를 문제 삼아 무효화하려 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그들의 갑작스러운 걱정이 내 아니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 지렛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지오가 온라인에 가끔 나이 든 친척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외로울 때 분노를 표출한다. 는 모호한 글을 올린 것을 봤다고 했다. 이는 분명 나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였다. 나는 즉시 그들이 왜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치밀하게 꾸며진 가족 콘텐츠에 등장하지 않는지 누군가 묻게 될 경우를 대비해 평판을 깎으려는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아들이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2배로 일했던 것, 지우의 부모가 그들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내가 몰래 의료비를 대신 내줬던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남긴 상처를 돌아보기는커녕 이제는 내 불안정함을 강조해 자신들의 통제력 상실을 정당화하려 했다.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앞으로 내 건강, 판단력, 행동에 관한 그 어떤 공개적 암시, 명예훼손성 제한, 사적 비방도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임을 명시한 경고장을 2사람 모두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제 그들이 비판을 피하려고 내 존재를 지워가며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경고장은 24시간 이내에 등기 배송되었고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해당 게시글은 1시간 내에 삭제되었다. 대신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브런치를 하는 사진과 진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는 캡션이 올라왔다. 이는 또 다른 간접적인 비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환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저는 그 게시물을 인쇄해 수정 방지 보험
이라는 폴더에 보관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아무 데가 없이 주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조종할 수 없는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빨리 내 신뢰도를 무너뜨리려 했는지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으로서 스크린샷, 영수증, 법적 확인서 등 점점 늘어나는 자료 모음에 추가했다. 그 다음 주말,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내 음성사서함에 남겨졌는데 이번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했는데 이는 그가 걱정하는 유일한 후회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자산에 접근할 권리를 잃는 것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병원, 더위, 내가 쓰러지며 남긴 음성사서함, 그리고 그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 사람들과 어울리며 축하하는 동안 내가 혼자 기다렸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진짜 배신은 그의 방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보상해주지 않기로 한 내 결정이었다. 다음 날, 우리 둘 다 아는 지인이 찾아와 지호가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무언가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이 그들의 최신 전술이었고 내 결정을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였지만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문서화, 명확성, 수개월의 준비로 뒷받침된 것이었다. 나는 소문에 대응하거나 누구에게도 내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한쪽만 아는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내가 침묵을 지킬수록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절박함이 더 투명하게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다음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투자 계좌에 남은 잔액을 신탁으로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들에서 가족과 단절된 노년 여성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 재단으로 변경했으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이 내 결정을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관련 서류를 마무리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유언장에 왜 상속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서면 진술을 첨부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치에 대한 정의로운 대응이었음을 명시하며 내가 사망한 후 그 진술이 낭독되어 어떤 모호함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나를 깎아내리려 할수록 나는 그들이 자신의 이미지나 수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사람들이 내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미화할 수 없도록 남길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서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인증될 때쯤 나는 나를 한때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나 사이에 완전한 장벽을 만들었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해도 진실은 이미 기록되고 보관되어 그들의 영향력이 닿지 못하는 곳에 봉인된 것을 확신했다. 신탁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이름을 모든 법적 문서에서 제거하며 공증된 진술서를 통해 내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지 2주 후 아들은 다시 내 건물 앞에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무언가를 원할 때의 피곤한 눈과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이번에는 선물도 아내도 미리 준비한 대사도 없이 오직 자신에게 항상 열려있던 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완전히 닫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듯한 초라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게 내버려 두고 가족 대화에서 내 목소리를 침묵시키게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모임에서 나를 제외시킨 뒤 내가 그들의 생활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내 자율성을 주장하자 나를 불안정하다고 비난한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밖에 오래 앉아 있었고 이웃이 내가 누군가를 부를지 물었지만 나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죄책감으로 현실을 되돌리려는 절박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고 그가 자신의 사과가 문서화된 배신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날 밤늦게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 안에 들어가 얘기하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실은 그가 원하는 것이 화해가 아니라 복구였으며 이제 와서 엄마, 가족,
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법적 서류가 더 이상 가장할 시간이 끝났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인쇄해 조작이라는 폴더에 추가했다. 표면적으로는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모든 문장은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고통은 전혀 없었으며 내가 병원에서 링거와 산소에 의지해 누워있을 때 그는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며 와인잔과 브런치 미소를 SNS에 올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답장 대신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내 정신이 온전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공식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곧 지호가 내가 영향받거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탁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짐 취급을 받던 노부모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어섰을 때 다른 가족들이 쓰던 전술을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변호사는 우리가 심리평가서를 유산 서류에 첨부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고 나는 주저없이 그 다음 주에 평가를 완료했다. 나는 상처를 충분히 받아 더 이상 나를 해친 사람들을 미화하지 않게 되었기에 가능한 명확함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 평가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어떤 법정도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한편 지호는 부모님과 등불 아래서 미소 짓는 사진을 새로 올렸고 그 캡션에는 피가 항상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과 함께하라 는 문구가 섞여 있었다. 내가 그녀의 시어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설명하지 않으려고 나를 떼약볕 주차장에 자비라는 사람처럼 기다리게 한 장본인이 그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었다. 나는 그 사진도 출력했다. 그녀가 쓴 모든 문장이 그들이 조작한 무고함에 관해 또 하나의 못을 박는 것이었고 언젠가 그들은 누군가에게 어쩌면 미래의 자식들에게까지 내가 이유 없이 냉소적으로 변했다고 설득하려 들 것이 뻔했기에 나는 그들의 거짓말의 모든 고리를 언젠가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사람이 나오면 보여줄 수 있도록 보존해두고 싶었다. 정신이 온전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공식 확인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사본을 만들어 아무 쪽지도 서명도 없이 오직 도장과 인증 날짜만 남겨 그들의 주소로 바로 우편 발송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려 해도 이미 국가가 내 선택의 진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간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만 어느 저녁 나는 그들로부터가 아니라 지호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다듬어진 거만함으로 오해를 넘어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고 썼다. 정작 내가 처음부터 배제된 이유가 그녀 때문이었고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지워진 덕을 보면서도 왜 생활비를 대는 사람이 초대받지 못하는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은 컨비니언틀이 생략한 채였다. 그녀는 분명 내 아들이 실수했지만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 용서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썼다. 마치 그들의 편의를 위해 고립에 빠지도록 유인당한 끝에 주차장에서 거의 목숨을 잃은 일이 단순한 판단착오에 불과하며 이미 나를 조용히 내쫓은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 한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위선의 증인 폴더에 보관했고 변호사에게 어떤 친척이나 인척으로부터의 중재 제안이나 제3자 개입도 절대 수락하지 말라는 메모를 추가했다. 나는 서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나 후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의 협상은 이제 끝냈기 때문이다. 나는 유언장에 추가 조항을 넣으라고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내 아들이나 지호가 법정에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정된 자선단체에 연락해 신탁의 조건을 문제 삼을 경우 그들의 이름을 재단의 기부자 편지에 명시적으로 놓인 방임 및 의료적 위험으로 인해 상속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들의 수치심이 추적 가능하게 하고 침묵이 그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몇 주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이는 그들이 돈이 정말 사라지고 문이 영원히 닫혔음을 알게 되자 더는 우리가 가족인 척할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다.
그 깨달음은 아플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할 때만 나를 가치 있게 여긴 사람들에게 수십 년을 허비했다는 날카로운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묻지도,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지도, 자신들이 간접적으로 유발한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자신들의 행동이 모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한 적도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진짜 잘못은 내 경계였지, 나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진 배달원처럼 내팽개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발걸음은 서류로 남아 법의 보호를 받았고, 내가 휴대폰을 열었을 때 그들의 타임라인에 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나는 탈수와 배신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조여왔던 그 기억이 나를 움직였다. 둘 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최종 법적 문서가 집행되고 모든 인연이 돌이킬 수 없이 끊긴 지 석 달 뒤, 한 자선단체 이사로부터 감사와 함께 신탁기부금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년 여성 주거 프로그램 건립에 쓰일 것이라는 확인 통지를 받았다. 나는 그 말을 읽으며 한때 나를 조용히 질식시키던 사람들을 위해 책정되었던 돈이 이제는 그들이 길러낸 이들에게 더 조용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지워진 여성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한 일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내 유산을 남겨 누군가를 죄책감에 빠뜨려 더 나은 행동을 유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수십 년간 내가 일해서 번 단 한 푼도 내가 그들의 무관심 아래 떨고 있을 때 전화 한 통, 차문 하나 열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내 아들은 5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고, 지우는 법적 서신이 그녀의 과장된 슬픔을 잠재운 이후로 모호한 비난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멈췄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점검을 가장한 부탁, 방문을 핑계 삼은 막판 심부름, 혹은 내가 앉을 자리가 마련된 적 없는 자리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편의에 맞춰진 명절을 대비하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의 가정회계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따뜻함이나 친근함 없이 비즈니스 메모처럼 작성되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을 이유로 내가 주택담보보증 철회를 제고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었다. 이는 법적 보호장치가 확실해지자 이제는 전문가를 통해 자존심을 지키며 대신 부탁을 하려는 시도로 바뀌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즉시 그 편지를 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공식 해제 문서 사본과 더불어 앞으로 자금 요청, 재정 책임 제수락, 철회된 보증의 번복 시도를 재정적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사기죄로 대응하겠다는 두 번째 첨부 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나는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 끝난 장이라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길 바랐다. 바로 다음 날, 내 아들로부터 손글씨 편지가 도착했다. 그 속에는 잠 못 이루는 밤과 감정적 상처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 가득했지만,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던 실제 사건 그들 스스로 나를 초대해놓고 고온 속에 혼자 기다리게 한 의도적인 선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의 장황한 호소 속에서 그 일요일을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지금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에만 미안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는 내 행동을 극단적이고 영구적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종결의 개념에 움찔하기를 바랐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영구성이야말로 요점이라는 사실이었다. 임시적인 경계는 항상 그에게 내가 외로움에 굴복할 때쯤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신호만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캔해서 공연이라는 제목의 폴더에 보관했다. 이것은 그가 진정한 회복이 아닌 구원을 위한 말을 써보낸 첫 번째 사례가 아니었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모든 문단이 고백이 아니라 전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 후반,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내게 연락해 지호가 사람들이 내가 외부인에게 조종당했고 연락을 끊도록 강요받았다. 고 말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들의 새로운 서사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피, 즉 내가 5번의 미팅, 3번의 법적 서류,
2번의 공증평가를 통해 기록해둔 재정 결점을 쏘가 넘어간 취약한 사람으로 나를 묘사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전술은 놀랍지 않았다. 통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항을 혼란으로 포장하며 더 이상 내 돈이나 이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택한 마지막 수단은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내가 분노에 휩싸여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맞대응이 아니라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내 변호사에게 그들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내 이름이 모든 의무에서 완전히 철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배려가 아니라 만약 그들이 재정적으로 무너져 추가 조작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그들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개적 통지였다. 또한 지역 가족복지 서비스의 연락처 기록을 갱신해 내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의 비상 문의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차단 조치도 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지막 메시지를 지나치며 티라미수를 먹고 지호가 엄마 라고 부르는 여자와 셀카를 찍으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사람들의 긴급 연락처로 남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그들의 침묵은 오만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꾸미지 않고 자신들의 세계로 숨어드는 모습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익숙한 무기죄책감, 매력, 눈속임 이 증거와 계획, 그리고 마침내 유용함보다 존중을 택한 엄마에 의해 무력화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방해 없이, 조건부 사랑 없이 지호의 어머니에게는 전화, 꽃, 맨 앞자리가 돌아가고 나에게는 뒷전 취급만 돌아오던 이중 기준 없이 살았다. 매일 아침 받은 편지함에 그들의 이름이 없는 채로 눈을 뜨는 일상이 그들이 나를 통제하는 데 쓰던 매뉴얼에서 한 장씩 찢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내 미래, 내 재정, 내 용서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들이 내 일상에 눌러놓았던 무게도 사라졌다. 그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시도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때 혈연이란 의미가 있다고 아들, 며느리, 라는 호칭에는 돌봄, 상호성, 기억이라는 암묵적 약속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경우 그 모든 것은 미지급된 빚, 선택적 감사, 그리고 한없이 주고도 감사받지 못한 채 사라지길 기대받는 영구적인 역할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모든 조항을 다시 작성했고 모든 자산을 재배치했으며 그들이 한때 내 집과 마음에 무단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경로를 제거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복수가 아닌 교정으로서 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벌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내 노동, 침묵, 그리고 저축을 돌봄, 인정, 보호 없이 착취할 수 있게 했던 모든 법적, 재정적, 감정적 유대를 해체한 지 6주 후 나는 보험사로부터 내 아들이 내 서명을 위조해 구식 수익자 양식을 제출하여 내 생명보험의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려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는 그의 후회가 결코 진심이 아니었으며 그가 쓴 모든 말, 찾아온 모든 방문, 조작의 모든 잠정 중단이 단지 통제권을 되찾을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게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했다. 시도를 적발한 담당자는 몇 주 전 갱신된 신탁 서류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즉시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불일치를 보고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뻔뻔함에 놀랐지만 곧 그가 이미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내가 혼자 벌어들인 돈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나를 방치해 거의 죽게 만든 결과조차 지우려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다음 논리적 수순임을 깨달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보험사에 공식 사기 경고를 제출하고 위조된 문서를 필적 감정에 붙이며 내 아들이나 그의 관계자가 내 이름으로 어떤 금융기관과도 추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첨부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점에서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권리의식에 포장된 범죄적 절박함이었다.
변호사는 우리가 원한다면 법적 고소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이미 확보했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나는 대신 이 사건이 내 재산과 연결된 모든 법적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표시되기를 선택했다. 나는 그의 이름 옆에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표시가 남아 앞으로의 모든 신청, 신원조회, 그리고 그가 여전히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 척하려는 모든 시도를 따라다니길 원했다. 이 순간이 내가 더 이상 나를 부모나 사람, 심지어 권리가 있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원에 접근하는 수동적 통로로만 보는 남자를 양육하고 자금을 대주고 용서해왔다는 최종 확인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를 버리고 계산된 잔인함으로 내 현실에서 사라졌다가 자신이 초래한 잔해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구하러 돌아왔으며 내 외로움이나 죄책감, 혹은 나이가 내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입이 말라 말도 못하고 손이 약해 다시 전화도 못하던 기억을 무디게 해주길 바랐다. 나는 위조된 문서를 인쇄해 날짜를 표시하고 계속 쌓이고 있는 위반 기록 파일에 추가했다. 언젠가 그가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다시 가장하려 할 날이 올 것임을 알았고 누군가 왜 내가 외아들을 떠났는지 묻는 순간을 위해 증거가 날짜별로 빈틈없이 쌓여 있길 바랐다. 일주일 후 나는 지호가 내가 접근 권한을 모두 회수하기 전 수년 전 내 공동서명 참조를 이용해 그녀의 어머니를 노인 건강보험에 등록하려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스템이 내 이름을 비활성으로 표시하자 그녀는 직원에게 내가 이사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내 이름을 몰래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의 이야기 전체가 내 용서가 아닌 내 존재 삭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가족 책임으로 포장된 신원 도용, 그들이 늘 해오던 게임의 끔찍한 연속이었다. 나는 그저 편리할 때만 존재했고 쓸모있을 때만 기억되었으며 책임이 등장하면 곧장 버려졌다. 나는 신청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철회된 문서의 증거를 첨부했으며 동의 없이 개인 신상 정보를 남용한 것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 사람 모두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서명하거나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추가 시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서면 진술도 포함시켰다. 사과는 오지 않았고 철회도 없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왜 아직도 내가 수년간 감사받지 못한 희생으로 쌓아온 신용과 신뢰, 평판을 이용해 거래를 시도하는지 설명하는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기로 선택했고 그들의 침묵을 성숙함으로 무행동을 오해로 계속되는 기만을 부끄러워 표현 못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장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위반 사항의 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사건 재정적, 법적, 디지털, 감정적을 요약한 최종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망 시 신탁을 통해 모든 관련 기관에 전달되도록 제출했습니다. 이는 제가 살아있을 때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제 추모식에서 미화된 역사를 읽게 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방임, 삭제한 메시지, 무시한 전화, 조작하려 했던 문서,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그날부터 모든 상호작용의 타임라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아마 그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마무리나 소통,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법적 방어, 제도적 기업, 그리고 우리 관계를 불태우고 제가 그들의 관중을 위해 미소 지으며 연기에 서 있기를 기대했던 그들이 남긴 죄에서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미래만이 필요했습니다. 생명보험에 최종 조항을 추가해 인가된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 이의 제기 또는 간섭하려 할 경우 즉시 표시되어 조사 대상이 되고 그들의 전체 이름이 기금 수령재단에 공개되어 가족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기부를 방해하려 한 자들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났을 때 저는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 노동,
유산을 악용하려는 미래의 모든 시도가 증거와 결과로 단단히 막혀 어떤 조작도, 전화도, 위선적인 눈물도 뚫을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조 문서가 드러나고 사기 시도가 차단되며 배신의 전 과정이 법적으로 기록된 지 2달 후, 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재회의를 제안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문구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것이 즉시 분명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제 유산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영원히 닫혔음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재정적 파장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중재도, 논의도, 감정적 거래를 가장한 법적 회의도 없을 것임을 명시한 답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배려보다 편리함을, 진실보다 자기보호를, 책임감보다 권리를 선택했으며 제가 그들의 계산된 실종으로 인한 열사병에서 회복 중일 때조차 그랬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이 후회가 아니라 복잡한 가족 역학으로 행동을 재해석하려는 회의를 원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괴해서 저는 그 과정 시작부터 제3자에게 제출한 모든 편지, 이메일, 진술서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침묵과 이기심으로 쓴 이야기의 악당으로 저를 바꿔치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모든 유죄가 될 만한 세부 사항을 의도적으로 피한 미화된 언어로 답변했고 제 최근 결정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평생의 일방적 헌신, 수년간의 소극적 방임, 그리고 그들이 유산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거의 치명적인 어느 오후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들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게 해 자산을 받을 재단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타임라인, 스크린샷, 재정 문서, 그리고 유기 전후의 행동에 대한 1차 진술이 포함되었고 신탁에서 혜택을 받을 기관들이 왜 이 선물이 특정 이름을 축복해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저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다시 한번 제 결정의 정신적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자문 또는 외부 조언자의 강압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판사는 제가 몇 달 전 미리 제출한 심리평가, 재정감사, 법원 봉인 문서를 검토한 후 즉시 기각했습니다.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지연을 통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둘 중 누구도 제 신탁, 계좌, 의료 지시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법적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가 정의나 치유가 아니라 지치게 만들어 제가 그들의 집요함에 무너질 때까지 소모시키는 것임이 명백해졌고 이 전술이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법원이 분명히 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금지명령이 승인되었고 내 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신청을 법원에 허가 없이 무기한으로 제출할 권리가 그들에게서 박탈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 순간 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화 한 통조차 받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여러 개의 법적 전략을 기획하고 제출하며 추진할 에너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전략은 그들이 죽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재정적 접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위선은 충격적이었고 잔인함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았으며 권리의식은 뿌리 깊었다. 나는 예전의 침묵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항상 가족의 압력에 굴복하고 판이 커지면 항상 무너지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항상 용서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상처를 무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배신을 명확히 인식한 채로 살아갈수록 나는 그들이 앞으로 내린 어떤 결정도 내가 수십 년간 희생하며 얻은 자원으로 뒷받침되지 않도록 더욱 단호해졌다. 지역 공증인이 새 비상 연락처가 포함된 최신 건강관리 지침서의 최종본을 우편으로 보내왔을 때
나는 가족과 전혀 무관한 그 연락처를 주치의와 병원 기록부의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경계를 존중하는 낯선 이에게 치료받는 것이 방치로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체면 치레를 위해 돌보는 척하는 방에서 깨어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다. 같은 달, 나는 성인 자녀에 의한 노인 재정학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는 유산 설계 전문가들의 비공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대받았다. 직접 참석은 거절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사건 요약을 제출했다.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공손한 가족 행세 뒤에 숨겨졌는지, 그리고 법적 준비가 어떻게 내 자산뿐 아니라 평온까지 되찾게 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았다. 사건 요약은 가명으로 발표되었지만 곧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령 친척의 자금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범 사례로 회람되었고, 나는 공개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었지만 내 고통이 이제 다른 여성들이 쌓아올린 유산이 효용이 다했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일을 막는 방화벽이 된다는 사실에 조용한 만족을 느꼈다. 또한 나는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에 추가 기부를 했다. 남편의 이름은 아들이 수년간 조용히 지어왔고 이야기에 빠지고 가족 행사에서 무시되고 그들의 도움 요청에 정당성을 더할 때만 언급되었기에 나는 그의 기억이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돌에 새겨지게 만들었다. 단체 이사회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고 내가 한때 진술에서 사용한 잊히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 는 문구로 새 주택 프로그램 이름을 짓겠다는 쪽지가 있었다. 나는 자부심을 갖고 이를 승인했다. 그것이 내가 배신 속에서 얻어낸 진실이자 내가 전통 대신 존엄을, 보여주기식 평화 대신 침묵을, 재회 대신 정의를 선택한 모든 이유가 담긴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으며 동정을 유발하려는 모호한 캡션도 올리지 않았다. 이제 법원, 은행, 단체 모두가 내가 수년간 비공개로 보관해온 기록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시도하고 싶어도 진실이 이미 먼저 도착한 곳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펼칠 곳이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일부러 무시하고 약속한 시간을 넘겨도 나타나지 않으며 응답조차 하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뜨거운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날로부터 1년 후 나는 손글씨도 개인적인 내용도 아닌 새 법률사무소가 대표로 서명한 인쇄된 표준 서식을 받았다. 그들은 화해 노력을 근거로 내 유산 계획의 재고를 요청했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며 치료가 시작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내 침묵을 종결이 아닌 다시 시도해도 된다는 허가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을 사용해 공개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그들이 한때 나를 지우기 위해 이용했던 같은 청중 앞에서 그들을 망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문을 너무 완전히 닫아버려서 그들이 얼마나 오래 봉인되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모든 수준에서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답변에는 공증된 병원 퇴원 보고서 사본, 열사병 중에 남긴 음성 메시지의 타임스탬프, 그리고 내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지 못하는 동안 지호가 올린 원본 게시물 전체를 첨부하게 했다. 그들이 고용할 모든 미래의 법률팀이 내 가치를 오직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만 평가했던 사람들을 대리하기 전에 진실을 글로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변호사에게 신탁의 조건, 유언장의 조항, 추가 도전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재확인하는 공식 선언문을 첨부하도록 요청했다. 이 보호 조치들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된 정서적 방임, 재정 착취, 그리고 방치 이후의 기만 행위에 대응하여 취해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것은 문서화되고 공증되었으며 어떤 판사도 무시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보존되었다. 저는 파일에 마지막 요청을 추가했습니다. 내가 사망한 후 제한된 당사자 목록에 포함된 어떤 개인이 내 이름으로 조직된 서비스, 추모식 또는 의식에 참석하려고 시도할 경우
재단 관리자들은 내가 미리 작성한 편지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그들의 행동, 날짜, 그리고 무시했던 사실들이 적혀 있으며 이는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어떤 보여주기식 슬픔 속에서도 진실이 같은 공간에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것이 단순히 돈, 유산 또는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들의 인생 이야기의 조용한 동반자였으며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빈틈을 메우고 위기를 해결해왔지만 그들의 선호하는 청중에게 내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마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고 구급차 비용이나 하룻밤 입원비를 한 번도 갚아준 적이 없었으며 어느 의사가 나를 치료했는지 묻지 않았고 내가 영구적인 손상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묻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야기한 고통을 인정한 적도 없고 오직 법적 결과 없이 복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깨달았을 때에야 한 번 언급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배신을 문서화로, 모든 침묵을 조항으로, 결코 오지 않은 모든 사과를 이제는 나를 더 이상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로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때 그 진실은 시간이나 눈물, 어떤 술수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진정한 후회는 없었으며 오직 재정적 압박이나 법적 패배와 맞물린 계산된 행동만 했고 신탁의 마지막 감사가 완료되어 공개적으로 기록된 후에야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삶을 사랑이 아닌 자신들의 배제가 영구적인 것이 되었을까 두려워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한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재를 바쁨으로, 잔인함을 스트레스로, 무시당함을 세대 차이로 여겼지만 그들이 나를 침묵 속에 남겨두고 쓰러질 위험에 노출시키고 2번 전화할 힘조차 없을 때 마법은 깨졌고 남은 것은 어떤 이야기로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의 연대기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관이 동일한 현실의 버전을 갖고 있으며 모순도, 회색지대도,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화가 났거나 혼란스럽거나 불공정했다고 말하려 해도 증거는 그들의 거짓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이 결코 손댈 수 없는 시스템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문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어떤 청구도 제기할 수 없게, 어떤 변호사도 그들을 대신해 법정에 들어올 수 없게, 그들이 스트레스의 순간이 아닌 무시의 패턴 속에서 내린 결정의 기록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법적 편지에 직접 답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으며 그들이 변했을 가능성을 단 1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순간에 당신을 버린 사람들은 침묵에서 2가지밖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아직 힘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잃었는지.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내 재산뿐 아니라 내 용서, 내 존재, 그리고 가족이란 보호라는 믿음을 멈추게 한 유일한 이유로만 기억될 희망마저 모두 잃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결코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결코 끊지 않을 것이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너무 오랫동안 가정해왔고 이제 내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서류에 서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들이 한때 자기 것이라 여겼던 제국의 구석구석에 법적 지뢰를 심어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편지도 열려있는 문도 그들의 이야기를 고려하는 척하는 순간도 기억과 행동 사이의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평화보다 정의, 유산보다 존엄, 전통보다 진실을 선택했으므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한때 내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안락을 높이고 내 가치를 낮췄던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침묵, 수능,
그리고 가까움이 충성임을 믿으려 했던 옛자아에 묶어두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내가 단지 비상사태 사이의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오지 않는 초대를 기다리며 보낸 명절과 생일로 시간을 재지 않고 그들이 내가 없는 척하며 올린 사진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으며 사과의 부재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에서 쓰러진 후의 모든 일들은 그들이 완벽히 이해하고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명한 모든 문서, 해지한 모든 계좌, 변경한 모든 수익자, 재지정한 모든 신탁, 쌓아올린 모든 법적 장벽은 단 한 번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불균형, 지워짐, 보답 없는 희생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가정 위에 유지되어 왔음을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운 척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화해를 꿈꾸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빨리 대체되고 무시되고 버려졌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자비를 이해하도록 길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돌봄이 아니라 오로지 지렛대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는 방법만을 배웠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이 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무명의 투자자, 무급 노동자, 아이 돌봄부터 구제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기 공급자로 삼아온 삶을 쌓아왔으면서도 더 공개적으로 칭찬해주고 더 크게 선물해주며 자신들이 팔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더 잘 맞는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내어주면서도 내게는 그 자리를 부정하는 것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내가 죽은 후에는 가족 조문도 유산 재입장도 내가 정한 제한에 대한 예외도 없으며 만약 그들이 슬픔이나 친분 혹은 마지막 순간의 반성을 이유로 청구를 시도한다면 유산 집행인은 이해 제기가 이루어진 모든 곳의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지시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진실이 그들의 배신만큼이나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고 오직 내가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 되고 싶은지만 묻는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내 성인 인생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는 타인의 필요와 연결되지 않아도 완전한 존재로 여겨진다. 가족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견뎌야 한다는 무게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경계에는 잔인함이 없고 이미 나를 소모품으로 여긴 사람들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데 이기심이 없으며 내 이름이 오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결코 존중받지 못했던 명단, 계약, 혹은 역사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데 불명예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모든 서명이 확보되고 모든 변호사가 통보받고 모든 퇴장이 되돌릴 수 없게 된 지금 나는 더 잘 산다. 평화는 후회 없는 용서를 강요받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순환이 나로 인해 끝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며 아무도 내 부재 속에서 결말을 다시 쓸 수 없다는 데서 온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떠난 지 오래 후에 그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냉정하고 차갑고 멀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하길 바란다. 그녀가 기다릴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 질문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 모든 변명, 모든 과거의 생략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침묵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당신이 영원히 기다릴 거라 생각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침묵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